늦은 10시 48분 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 낯익은 숫자 배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5년 전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 그녀였다.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자 그 너머에서 들려왔다. 마치 어제 통화한 사람처럼 태연한 목소리. 정우 아빠 나야. 은서야. 우리 정우가 요즘 힘들어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 목소리엔 미안함도 떨림도 없었다. 다만 필요만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과 가로등 불빛. 5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5년 전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3년 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2주 전 방송에 나왔다. 아마 그녀는 그 방송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다. 폭풍이 다시 시작된 거였다. 2013년 나는 정말 잘 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톤 트럭을 몰고 시장을 돌았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물류 사업이 5년 만에 직원 25명, 트럭 4대, 월 매출 2억으로 커졌다. 30대 중반의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지인으로부터 은서를 소개받았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그녀는 말했다. 본인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다고. 그 말을 믿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 날 장모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자네가 우리 집 희망이라고. 기둥이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결혼 2달 뒤 갑자기 급하게 장모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왔다. 난 800만 원을 보냈다. 그리고 6개월 뒤엔 처제 학원비로 300만 원. 그해 추석엔 여행 경비 500만 원. 그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역시 우리 사이라고. 은서가 복을 타고났다고. 나는 그때 느꼈어야 했다. 이게 고마움이 아니라 평가라는 것을. 그러던 2016년 여름 처제가 유학을 간다며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서는 당황해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능력 되잖아. 그리고 그 말이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대출을 받았다. 이자만 월 60만 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그 무렵 나는 시장에서 힘들게 커피 트럭을 하던 민석이라는 청년을 눈여겨봤다. 아마 그 청년에게서 새벽마다 어둠과 추위와 싸워가며 처음 트럭을 몰던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었나 보다. 그날도 한겨울인데 얇은 점퍼만 입고 있길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히터 쓰라고. 따뜻한 차나 한잔 하면서 몸 좀 녹이고 쉬어가라고.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까?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살던 그가 폐렴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닮은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나는 대신 그의 병원비 150만 원을 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겠다고. 그때는 몰랐다. 그 약속이 나를 구할 줄은. 균열의 시작. 무너짐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온다. 2016년 9월 회계 담당이 장부를 보다 이상함을 느꼈다. 2,3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범인은 나와 5년을 함께 일한 영업팀장이었다. 집에 빚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다. 그날 나는 처음 배웠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10월엔 대형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받아야 할 돈 4,200만 원이 공중에 떴다. 그리고 11월엔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추징금 1,800만 원. 매달 나가는 돈만 1,500만 원이었다. 대출 이자,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받을 돈은 막혔다. 나는 이런 상황을 은서에게도 말했어 했지만 하지만 도저히 말하지 못했다. 그 무렵부터 은서의 온도가 식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나에겐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로. 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그냥 아는 지인이라고 했다. 요즘 좀 도와준다고. 그는 이강철이라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남자였다. 며칠 뒤 나는 은서의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해바다 펜션 2인 숙박 28만 원. 결제자는 이강철.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은서가 친구 만난다고 외출했던 날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 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난 은서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이혼 쪽지. 12월 어느 밤 은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젠 자기도 좀 쉬고 싶다고. 내 사업은 계속 힘들고 자기도 지쳤다고. 나는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다. 내가 금방 회복시킬 거라고. 믿어달라고.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언제? 자기는 반년째 같은 말만 한다고. 하지만 강철 오빠는 안정적이라고. 나한테 미래를 보여달라고. 강철 오빠. 그 호칭이 가슴에 박혔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혼해요. 정우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글자는 또박또박했다. 떨림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 문장 한 줄로 지워지는 사람. 그게 나였다. 2017년 2월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끝났다. 은서는 6살 정우를 데려갔다. 나는 양육비 월 80만 원을 내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정우가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만나? 곧 보자고 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나도 몰랐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다. 그 많던 거래처들은 속속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트럭들은 압류당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 다음 주 정우 양육비를 보내면 끝이었다. 그 후로 4개월 동안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엔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밤엔 잠이 오지 않았다.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만 있었다. 컵라면으로 버텼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져 있었다. 6월 우리 정우 생일이었다. 나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은서가 받았다. 정우는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에 갔다고 했다.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내 아들의 생일 파티에 아빠는 없었다. 그날 밤 8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에서 커피 팔던 민석이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들었다고 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용기를 모았다고. 찾아올 용기를. 그는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30분 뒤 방은 깨끗해졌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타와 내밀며 말했다. 본인은 내게 받은 것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히터 쓰게 해준 것, 병원비 내준 것, 사람 대접해준 것. 이제 자기가 도울 차례라고.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배달 물류 창고 사업 계획서였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늘고 있는데 작은 쇼핑몰들은 창고가 없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작은 창고라도 사서 시작하면 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민석이 말했다. 자기도 없다고. 하지만 내게 배운 게 있는데 그건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작은 약속이 큰 신뢰를 만든다는 것.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쳤다. 그래 해보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하나씩. 그날부터 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7년 7월 우리는 중고 컨테이너 3평짜리를 샀다. 민석이의 친구 식당 뒤편에 놓고 페인트 칠을 했다. 선반을 만들고 간판을 달았다. JS 물류창고. 그리고 8월 첫째 주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다. 작은 쇼핑몰의 의류 재고 보관. 월 12만 원. 민석이 소리쳤다. 됐다고. 나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8월 둘째 주엔 배송 요청도 들어왔다. 우리는 중고 다마스를 샀다. 200만 원. 민석이 100만, 내가 100만. 9월엔 주문이 3개로 늘었다. 월 수입 70만 원.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10월엔 거래처 하나가 다른 데가 더 싸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11월엔 화재 점검에서 걸려 소방시설 보안에 150만 원이 들었다. 12월엔 비가 새서 물건이 젖어 손해 배상 70만 원을 물었다. 그럴 때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씩 하나씩. 크리스마스에 아들 정우를 만났다. 갖고 싶어 했다던 로봇 장난감을 사줬다. 38,000원.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다. 정우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다. 우리는 햄버거를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다. 헤어지는 길 정우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들을 자주 못 본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2018년 1월 거래처가 9개로 늘었다. 월 수입도 200만 원으로 늘었다. 2월엔 정우를 보러 케이크를 사서 찾아갔다. 은서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수척했다. 뭔가 그 집도 힘든 모양이었다. 봄이 왔다. 거래처가 20개로 늘었다. 창고는 15평으로 확장했다. 월금 180만 원에 첫 직원을 뽑았다. 부담이었지만 필요했다. 여름엔 대형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다. 30평 창고 계약으로 월 300만 원. 우리에겐 30평 창고가 없었다. 부랴부랴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창고를 45평으로 확장했다. 9월 계약이 성사됐다. 놓친 순간들. 10월 달에 있을 정우 운동회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목요일 대형 거래처에서 금요일 긴급 출고를 요청했다. 나는 정우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 시간 맞춰 못 가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그 말을 들은 정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엄마가 올 거니까 괜찮다고 했다. 금요일 출고를 마치고 오후에 학교로 달려갔다. 당연히 운동회는 끝나 있었다. 저 멀리 운동장 놀이터에서 정우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 엄마도 바빠서 못 왔다고 했다. 치킨집에서 정우가 물었다. 아빠는 내가 싫어?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는 정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지금은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정우랑 더 많이 놀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정우가 슬며시 웃었다. 그럼 괜찮다고. 2019년 봄 거래처가 40개로 늘었다. 직원은 6명, 창고는 60평, 월 매출은 1,800만 원.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가을에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재기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주변 상인들이 추천했다고. 민석이도 좋은 기회라며 적극하라고 권유했다. 그렇게 10월 15일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냐는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절망의 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바로 그 민석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돌 하나씩 쌓았다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다. 순간 목이 메어 말 문이 막혔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끝이라고.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10월 22일 방송이 나갔고 다음 날부터 전화가 터졌다. 협력 제안, 투자 상담, 거래 제안. 사무실은 푹새통이었다. 2주 후 어느 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5년 전 나는 여기서 무너졌다. 그리고 3년 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드디어 빛을 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 익숙한 배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은서. 방송이 나간 후 그들은 한 명씩 돌아왔다. 은서, 처제, 장모. 모두 가족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정우가 힘들어한다고 우리 한번 만나자고. 민석이는 계속 피하면 계속 따라다닐 거니 한번 만나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만나자. 근데 이번엔 다르다. 끌려가지 않는다. 먼저 흥신소에 가서 은서 조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다. 은서는 현재 이강철과 동거 중으로 이강철은 7개월 전 가게는 폐업, 본인은 실직 상태. 은서는 편의점 파트타임 중으로 둘은 생활고로 다툼이 빈번. 최근 3개월간 이강철 외도 정황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강철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은서도 버려진 거였다. 이강철한테 내가 은서에게 버려졌던 것처럼. 만날 장소를 정했다. 시내에 있는 송정 한정식. 그들이 좋아하는 체면 차리는 공간. 이번엔 내가 선택했다. 그리도 만나기 전에 서류를 몇 가지 준비했다. 우선 정우의 3천만 원 교육비 신탁 증서. 그리고 이강철과 다른 여자의 모텔 출입 사진. 그동안에 내가 처가에 지원했던 내역서도 만들었다. 5년간 보낸 돈이 총 1억 800만 원이었다. 11월 16일 낮 12시 그들이 도착했다. 장모는 한복을 입었다. 처제는 명품 가방을 들었다. 마지막에 들어온 은서는 수척했다. 음식이 나왔다.
장모가 방송 봤다며 대단하다고 치켜 세웠다. 은서는 나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땐 어렸고 무서웠다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다고. 강철 오빠가 안정적으로 보였다고. 근데 그 사람도 변했다고. 요즘은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모가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했다. 다시 가족처럼 지내자고.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먼저 신탁 증서를 내밀었다. 정우의 교육비 신탁이라고 했다. 고등학교까지 학비와 생활비 총 3천만 원이고 이것은 정우가 성인 될 때까지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다시 일어서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석이랑 창고를 청소했다고. 거래처 하나하나 발로 뛰었다고. 5년 전엔 월 2억을 벌었는데 지금은 월 1,800만 원이라고. 아직 10분의 1도 회복 못했다고. 그 은서가 떠난 그 힘들었던 시간에 민석이가 손 내밀었다고. 갑자기 은서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우리가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없냐고. 정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정우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온기. 하지만 순간 기억들이 번쩍 돌아왔다. 식탁 위에 이혼 쪽지, 펜션 숙박 영수증, 정우의 목소리, 빈 사무실, 4개월의 어둠, 민석이 내밀었던 커피 한 잔.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풀었다. 정우한텐 아빠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 남아있던 사람은 민석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강철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달 전 찍은 거라고 말했다. 은서 씨도 버려진 거라고. 나처럼.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모가 당황하며 말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은서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마지막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바로 처가 지원 내역서. 장모님께 은서와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시냐고 물었다. 정확히 1억 800만 원입니다. 그 숫자가 방 안의 공기를 눌렀다. 장모의 얼굴이 굳었다. 처제는 고개를 돌렸다. 수술비, 학원비, 여행비, 유학비 전부 대출받아서 드렸다고. 가족이니까. 근데 제가 무너졌을 때 장모님은 가족이라면서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전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아들이지만 장모님, 처제, 그리고 은서 당신들과는 다시는 내 인생에서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에게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냐고. 나는 차가운 게 아니라고 했다. 다만 너무 늦은 거라고. 그리고 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뒤에서 은서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다. 몇 달 뒤 사업은 계속 커졌다. 거래처 80개, 직원 15명, 월 매출 9,800만 원. 새 사무실로 이사했다. 100평. 간판을 달았다. JS 물류 믿음을 쌓는 사람들. 봄날 오후 혼자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다. 책상 위엔 정우와 찍은 사진. 수첩엔 내일 일정.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정우에게 멋진 아빠와 민석에게 든든한 동업자가 되기 위하여.